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기 때문에 딱 70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언론에서나 국가적으로 이 기념비적인 날을 별로 기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만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은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6.25란 말을 건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6.25 사진전을 하는 것도 못하게 막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역사 교육을 하지 않고 이 6.25를 교육하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얻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84세에 쓴 한 은퇴 목사님은 이제 손자 손녀들과 싸우기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통해 부모를 잃고 전쟁 고아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자수성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손자 손녀들의 정교적 교육으로 무너져 버려서 그 아이들을 아무리 신앙으로 교육시키려고 해도 차파로 변해버려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애국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애국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애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나의 형제 곧 내 육신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유대민족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25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어떤 전쟁이며 우리가 6.25의 교훈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누가 도대체 일으켰느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북한이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를 기하여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접가 통일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좌익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과서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요즘에 연구되어지는 이 문서들을 보면은 이 북한이 김일성이 쳐들어오도록 남한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남한에서 오히려 그들을 불러들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참전 용사이고 장선 중 한 명이신 이형건 장군이 군번 1번의 외길이라고 하는 월간 중앙에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들에 대해서 연재한 그 글에 보면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10가지 미스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6.25 전쟁 전에 50년도 4월 5월 달에 사단장이 지휘한 8사단과 많은 그런 사단들에서 포로들을 잡아보니까 6.25 전쟁이 곧 발발하고 김일성이가 쳐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포로들을 신문한 결과 육군 본부에 김일성이 쳐들어올 그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6월 10일 날에 6.25 발발 불과 2주 전에 후방에 있는 지휘관들과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전방에 왔는데 전방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휘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미스테리는 후방에 있는 부대를 전방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전방에 있는 부대를 후방으로 보내버려서 군사들이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미스테리, 6.25 날에 군인의 절반을 휴가와 외박을 주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다섯 번째 미스테리, 6월 24일 날 육군 장교 클럽 댄스 파티가 있어서 술이 취해서 전쟁이 났는데도 부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스테리, 소련이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왔는데도 방송들에서는 계속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방송이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요즘의 상황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언론들이 다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북한 편을 들고 현 정부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그 여론과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여론과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새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어디 KBS, MBC를 봅니까? SBS를 봅니까? 다 언론 노조에 잡혀가지고 정부에 아부하기 바쁜 그런 언론들을 보지 않고 다 유튜브 애국 방송들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군대 내에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으며 거의 지휘관들 10,000명을 숙청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또 왜 확실하냐,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한국전쟁 전문 그런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 남한이 쳐들어갔다고 30년 동안이나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의 회고록이 이제 비밀문서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스탈린이 회고록에 보면 김일성이 48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지금은 쳐들어가면 바로 남한을 접수하고 공산화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물자를 좀 제발 지원해 주라. 48번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전방 위주의 게릴라 전만을 하라고 했는데 48번이나 찾아가니까 결국 김일성을 꺾지 못하고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의 설득을 김일성이가 받아가지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20만의 남노당 회원들이 일어나서 싸워볼 필요도 없이 서울만 그냥 가면 그다음부터는 전국에서 남노당들이 일어나서 열렬히 당신을 환영할 것이기 때문에 적화 통일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김일성에게만 그냥 설득한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김은봉이 설득한 것입니다. 쳐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남노당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한국은 바로 접수할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북한이 쳐들어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이제 국제 역사학계에서 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서 전교조들이 적은 이 주사파들이 적은 교과서에 이승만이 지금도 쳐들어가서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 같은 꾸미는 이야기들이 버젓이 지금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큰 문제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봐도 남한이 쳐들어간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한에는 장갑차가 54대, 전차가 242대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미군들이 쓰다 버리고 한 24대 장갑차밖에 없었습니다. 박격포는 우리가 960문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은 2300문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대전차포가 140문밖에 없었는데 북한은 550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포, 곡사포가 720문이 있었고 우리는 겨우 곡사포 91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투기가 211대 11대 있었는데 우리는 겨우 연석기 전투기가 없었고 22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자체가 말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북한이 줄줄줄줄 밀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도 안 돼, 2달 반 만에 그냥 대구, 영천, 부산 이 낙동강 방어성만 안고 다 그냥 북한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석 달 만에 그냥 북한이 그냥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남한은 남노당과 자익분자들의 폭동이 계속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고 국내도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1946년 9월에 서울에서 철도 파업을 일으켜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46년에는 대구 폭동이 일어나서 대구의 남조선 노동당의 지시로 대구 지역 자익들이 선동해서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공무원들을 죽이고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폭동이 통영, 창녕, 마산, 진주, 충청, 남도, 홍천, 북도의 영동, 청주, 항해도, 전라도, 무순, 화순, 아주 영광, 남원, 순창까지 번져가지고 그 반란군들 진압하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버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이 48년도 10월 달에 있었는데 여수시에 주둔 중에 있는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에 4.3 사태 폭동이 일어나자 그를 진압하러 가라고 했는데 이 14연대가 좌익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와 모든 그 경찰서과 군 부대를 다 습격해버리고 순천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 미군들이 합세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진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7년 3월 1일에는 3.1절 기념식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좌익들이 선동해가지고 말에다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말이 막 뒤집어지면서 아이 하나가 죽게 되는데 그것으로 시위대들이 좌익들이 막 몰려갔는데 발포를 해가지고 주민 6명과 8명이 중경사고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좌익들이 48년도 4월 3일 새벽 2시 4시 사이에 제주 남노당이 무장 유격대를 조직해가 경찰서 14곳을 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진압하는 가운데 7년 만에 3만 명이 학살되는 피비린내가 제주를 진동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3 폭동의 기념식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먼저 꿈꾸었던 자들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꿈꾸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꿈꾼 것입니까? 공산 혁명, 자기들은 4.3 폭동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5.18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그런 평등 세상을 먼저 꿈꾼 그런 자들을 기념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18도 북한 특수군이 600명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인데 그 황장엽이가 내려와 가지고 북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에 또 넘어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민혁명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또 제주 4.3도 이제 또 시민혁명으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또 포장을 하고 역사를 또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역사를 계속 왜곡하는 것이 왜곡.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또 네 번째로 국제적 상황을 보면은 국제정치학상을 보면 이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선이 1950년 1월 12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해서 이제 미국은 그 방위 라인을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태평양의 오키나와와 타이완까지 해서 이 방어선을 꺾겠다. 이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데 지원을 받겠다고 김일성이가 설득하면서 김일성을 허락해 줌으로 김일성이가 전 소련의 무기라든지 모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내려와도 스탈린은 방위선이 이제 한국이 제외됐기 때문에 미군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적인 이 에치선 라인 때문에 소련과 중국과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고 쭉 밀고 오게 된 것이죠. 전쟁이 발발되고 7시간 만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미주리주의 개인 저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만에 그 전보를 받고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중대한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 비행기에 이제 올라탔는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이 전쟁은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병합하고 체코를 합병해서 제국주의의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만약에 이거 한국의 이 공산화를 막지 못하면 일본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부터 이게 들불처럼 퍼져나가 가지고 미국이 이 소련의 공산화를 막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지 못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미군이 참전해야 된다.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트루먼이 돌아와서 군 수뇌부들과 13명과 회담을 하고 이렇게 5가지 조치를 했던 겁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라. 두 번째,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이 제안한 군수물자를 보내도록 하라. 세 번째, 제7함대를 일본으로 파견하라. 네 번째, 미 공군은 극동 지역에 있는 소련 공군기지를 제거할 계획을 수립하라. 다섯 번째, 소련의 다음 행동 지역이 어느 곳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되 국무부와 국방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인 파병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엔의 이런 모든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7함대와 이런 미국의 본토에서 가는 항공모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우 이렇게 맞아져서 언제 파병하게 되었느냐. 1950년 9월 15일, 6월 25일에 전쟁이 났으니까 약 석 달, 2달 반 만에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하면 이게
이미 넘어가 버린 한국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밑에서부터 올라가기는 힘들다. 인천 허리를 잘라가 인천을 그냥 갯벌을 6시간 동안은 물이 나니까 그것을 진격해 가면은 진국에서 위로 올라가 버려 서울을 탈환해 버리면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한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천 상륙장천에 성공하니까 유엔이 그냥 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구 쪽에는 다부동 전투 백선엽 장군이 밀고 올라갔고 한국에서는 미군이 계속 항공기로 폭격을 해주니까 계속 북한을 쓸고 올라가가지고 낙동강을 넘어서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군의 이과 유엔 16개 국가가 참전했는데 그 병력 규모가 엄청납니다. 미군이 7개의 항공모함을 파병시켰고 전투 병력을 30만을 보냈습니다. 영국도 항공모함 1척과 함청 17개와 14,198명을 보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항공모함과 구축함 2대와 2,282명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도 6,000명을 보냈고 캐나다도 8,000명을 보냈습니다. 요즘 가난한 나라 콜롬비아가 1,000명을 보냈고 에티오피아가 1,2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터키가 5,455명을 병력을 보냈습니다. 프랑스가 1,108명을, 필리핀 이 가난한 나라가 1,496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소년병과 학도, 영군을 포함해서 한국군이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93만이 죽었고 중공군은 100만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이 250만이 죽어서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남북한에 죽은 사람을 민간인과 군인을 합산해보니까 54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0만이 뭡니까? 부산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수많은 전쟁터를 다녀봤지만 한국 전쟁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회고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재개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교육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민족이 그런 비극을 맞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에 있던 유대민족이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나라를 되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역사교육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이 그들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외우고 암기하고 또 공부하고 자신의 그 역사를 철두철미하게 후세대들에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역사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동족 산잔의 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믿음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전쟁교육, 6.25 교육, 역사교육이 자꾸 무너져가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나가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철두철미한 애국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 잃은 민족이 되지 않고 나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보트피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이 천국을 유지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북한의 공산화를 막고 사회주의화를 막고 사회주의 개헌을 막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애국교육을 하여 나라 이름 세롬을 다시는 제기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교인들은 투철한 신앙인이 되고 추철한 애국성도가 되어서 이 자유와 평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점점점 좌경화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사회주의 개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아버지여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행동함으로 이 나라에 아버지 드려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